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외국의 무역 기술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TBT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앞서 잠깐 살펴본 바대로 별도의 독립적인 법이 아니라 국가표준기본법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TBT 대응 관련 기관은 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08년에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해 가지고서 TBT 협정 이행도 하고 있고 대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무국은 WTBT 사무국의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TBT 통보문을 다운받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합니다. 즉 한두 페이지로 나와 있는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고서 이 통보는 어느 산업계에 관련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관련 산업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서 전파를 하고 이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가지고서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TBT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것 이외에도 이런 TBT에 대한 인식을 대기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불이 났기가 어떡하냐라고 하면 이미 그때 너무 늦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TBT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특히 중소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들도 이렇게 TBT 중앙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포털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TBT 중앙사무국은 이런 민간 협의체인 TBT 대응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면서 정부 부처와 업계 공동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이제 찾아내고 대응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TBT 중앙사무국이 있고 노 TBT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WTO에서 TBT 통보가 오게 되면은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 TBT 대응 컨소시엄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기전자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 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기계금속은 또 협회 또 화학생활도 또 관련 협회 이런 것도 기술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시험연구소에서 시험인증기관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업계분들하고 논의하고 그에 따라서 의견이 제시되면은 결과를 가지고서 이 중앙사무국이 WTO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BT 중앙사무국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TBT 대응에 대한 범부처의 총괄 역할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술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들이 이 이합집산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표준을 다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장 맞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TBT 중앙사무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해외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무역 기술 장벽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수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TBT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 TBT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TBT와 관련된 이슈들이 WTO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FTA 협정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러니까 독립된 챕터로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TBT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규제를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 노력도 TBT 중앙사무국에서 하고 있고 또 특히 선진국하고 FTA를 하다 보면은 우리 제도를 선진화시켜야 될 그런 이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좀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TBT 통보를 국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는데요.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부처마다 규제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이때 규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필요한 규제면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부처로부터 규제 심사 요청을 받으면은 그 규제 내용을 중앙사무국에 보내게 되고 그러면 국내 업계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국내의 기술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서 이 적절하게 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역할들도 또한 TBT 중앙사무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 체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앙 간에 이제 국가기술 그 표준원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정부 간 기술 장벽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FTA TBT도 있고 WTO TBT도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FTA가 체결된 이후, 뭐 체결되는 과정, 체결된 이후에 그 관련된 것들이고 WTO TBT는 지속적으로 매년 그 3차례에 걸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적합성 평가 절차의 상호 인정을 위한 MRA 협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장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1년에 3차례 TBT 위원회에 참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TBT 회의는 다자 회의입니다. 네, 그 양자 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외 기술 규제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TBT 협의체 운영을 위해 가지고서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TBT 전담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문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TBT 관련 종합 정보망 노 TBT도 운영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노 TBT의 웹사이트가 되겠는데요. TBT 통보문 동향이라든지 최신 기술 규제 동향이라든지 여러 동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통보문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은 이와 같은 이 규제 정보의 검색 방법을 통해서 통보문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노 TBT의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그 관련 관심 분야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은 관련된 통보문이 오면 자동으로 여러분 이메일로 통보문이 도달하도록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 수집을 위해 가지고서 WTO든 FTA든 통보문들을 분석을 하는데 먼저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죠. 정보 수집을 하는데 코트라라든지 뭐 이런 그 해외 기관, 즉 제외 공간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업종별 협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WTO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별 해외 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분석 단계에 가는데 모든 것을 다 심층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먼저 간략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임팩트의 크기 정도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심층 분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전략 수립을 하게 됩니다. 즉 규제 국가별, 업종별, 뭐 유형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계신 분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외교적 대응으로서는 TBT에 가가지고서 우리의 그 문제 제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양자간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좀 더 체계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서 MRA를 해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개도국의 시험 인증 제도를 구축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는데요. 개도국의 우리의 표준이나 기술 기준 또 우리의 시험 인프라들을 이렇게 구축해 주게 되면은 그쪽의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제품이 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은 좀 더 쉬워지겠죠. 요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TBT 포럼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무역 기술 장벽에 대한 컨설팅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좀 그 대응 사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대응 건수와 해결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 2014년부터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TBT 해야 될 사안이 38건에서 19건 해결했고요. 56건에서 24건, 81건에서 32건, 91건에서 45건 이렇게 그 해결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보게 되면 아시아, 중남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TBT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보시다시피 개도국에서 많은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 시장에서 TBT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주요 쟁점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술 규제에 대한 규범, 즉 그 내용에 대한 대응이 많았고
그다음에 정보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투명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국제표준 관련해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겠고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4위 교육 대상국입니다. 수출은 3위고 수입은 7위이고요. 베트남에서 한국은 더 중요합니다. 자기네들 수출 4위고 수입 2위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제품 관련 생산지이자 소비 시장입니다. 따라서 TPT 대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2013년 1월부터 그 에너지 효율 인증 규제에 따라 가지고서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으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인증을 취득한 후에 매 6개월마다 인증서를 갱신하기 위해서 재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자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서는 꼭 베트남 내에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검사 인정을 하는데 약 10주, 2달 반이 걸립니다. 기업들에게서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베트남 내에 있는 공장에는 2년간의 유효한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수입되는 제품이 6개월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국민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앙사무국이 베트남의 공식 사안을 전달을 하고 현직 규제 당국하고 직접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TPT-위원회 장자회담을 통해 가지고서 유효기간 2년 통일 등 차별적 제도의 시정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이 에너지 효율 규제를 제조자 적합성 선언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 중소수출기업의 경우에 베트남 현지에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OEM이 아닌 직접 수출도 가능해질 정도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지방정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도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중국 중앙정부의 차이나 5보다 강화된 기준을 하고 있고 특히 베이징 6는 미국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량 상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차이나 6는 중국 전역에 2.6톤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그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하지도 않았고 도시와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자는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시행일도 명확하지 않고 뭔가 다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TPT 정례위원회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기가스 규제를 차이나 6, 베이징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일원해달라. 그리고 규제 수준도 좀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배기가스 규제를 차이나 6로 정리를 하고 세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큰 이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재미있는 사례가 한국의 대구머리 수입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도 생선머리를 식용으로 먹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 생선머리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자국 그 영역에서 카드라고 하는 대구죠. COD, 카드라고 하는 대구를 잡았는데 한국이 대구머리를 시공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머리 수입을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의 대구머리 수입을 허용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렇게 그 대구머리 수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뉴질랜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대구머리가 있다. 왜 미국 것만 수입하느냐.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내업 종사자들의 가격 보호를 위해 가지고 뉴질랜드로부터의 대구머리 수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유를 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궁색한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냐니까 너네 그 우리가 수입하는 거는 어류가 대구가 COD라고 하는 카드라고 하는 거고 너네가 잡는 뉴질랜드가 잡는 거는 남태평양에 잡히는 건 헤이크라고 하는 민대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무슨 소리냐 같은 대구는 대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옹색한 그 이유를 대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너네 그 남태평양 해역에서 원자폭탄 이 실험을 하였다. 그게 아주 옛날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키니 섬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 있을 줄 모르니까 수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뉴질랜드가 무슨 소리냐. 한국 배는 그 지역에 와가지고서 그놈을 잡아가지고서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너네 나라로 보내서 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그 WTO 회원국들 중에서 유럽연합이 손을 듭니다. 야, 그 헤이크라는 저 대구는 우리나라도 있다, 우리 쪽도 있다, 우리 쪽도 좀 수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다시 또 노르웨이가 야, 우리도 이 헤이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손을 들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보니까 결국은 대구머리를 이 수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그 식품 공전에다가 내용을 올려야 되는데 식품 공전에 내용이 올라가면은 이제 TBT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SBS에서 다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BS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저희 경험이 뭐냐니까 이 내용이 한 7, 8년 동안 그 질질질 끓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TBT 회의 참석했을 때에 한번은 이 내용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해수부의 내용대로만 이야기를 옮겨주고는 이제 끝을 내었는데 점심시간에 프랑스 대표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프랑스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야, 너네 대구머리로 뭐 하냐? 생선 피시 헤드로 뭐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라고 한번 먹으면 내가 대구머리 한번 사줄게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한국의 와인 라벨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류에 대해 가지고서 이 세금과 관련해서 가정용이냐 아니면 할인 매장용이냐를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라벨링 요구사항이다라고 유럽연합, EU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라벨링이 무슨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너네들의 세금 관리를 위한 그러한 라벨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따로 뭐 표시 마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들입니다.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고 한EU FTA 협상에서도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2017년 6월 30일 날 주류의 용도별 구분 표시 대상을 일부 폐지해가지고서 이 납세 협력 비용을 축소했는데 이는 신용카드라든지 전자세금 계산 정착으로 세금관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2000년대 들어서 개도국의 기술 규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개도국들로 서는 보면은 차별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국민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좀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대구머리라든지 와인 라벨링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술 규제도 국제 통상 규범에 맞도록 해야 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